이번에는 신행정론 보겠습니다. 다시 또 복습할게요. 과, 인, 행, 생, 채, 비, 발, 그리고 신, 현, 비할 때 신행정론이에요. 자, 말 그대로 새로운 행정을 추구한다. 자, 행태론 다음이다. 보통 후기란 말은 탈이라고 돼요. 탈 행태론 또는 후기 행태론이고, 영어로는 포스트, 후기, 그 다음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비판적 어조예요. 행태론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즘을 비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때의 그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분위기. 예. 자, 우리 앞에 과, 인, 행, 생, 채, 비, 발, 그리고 요 신, 현, 비의 인, 요건데 지금 요 시기는 엄밀히 따지면 1968년도였단 말이에요. 자, 19세기 말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중반, 60년대 오다가 이게 60년대 말쯤, 70년대로 보시면 돼요. 70년대. 이때가 뭐냐면 미국의 격동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위기예요. 국내 위기. 미국 국내 위기. 월남전 패망도 하고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터져서 닉슨 대통령이 상대방 선거 도청하다가 걸려서 사임하게 되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런 위기였고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했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흑인 폭동 나오고 신구 세대가 갈등이 많아고 이렇게 국내 문제가 정말 많이 터진 거예요. 그럼 국내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행태론자들이 지배 중인 거예요. 사회과학을. 그러니까 실증적인 연구를 취하고 개량화를 중시했던 이론이 지배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해결책을 좀 줘보시오. 했더니 행태론자들은 과학을 중시했지 처방과 기술성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학문의 성격 중에서 과학성, 기술성 기억나죠? 과학성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고 기술성은 처방하는 건데 처방을 해야 문제가 풀리잖아요. 근데 처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안 되네? 가. 그리고 또 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원전하라 바빠. 생체 비발. 그러니까 국내 문제가 시급한데 불구하고 다른 나라 돕고 있고 그나마 국내는 이론가들을 불렀더니 도움이 안 되니 새로운 게 필요하잖아. 그게 바로 신행정론인 거지. 우리는 정과는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처방을 중시하고 정부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비판하는 거지. 중요한 단서로는 후기 행태론. 행태론 비판한 의미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검증만 중시하다 보니까 가치는 연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중시하게 돼요. 가치를 중시한다가 신행정론, 가치주의. 자, 우리가 앞에서 행정의 이념할 때 설명드렸죠. 신형이라고. 기억나시나? 신형? 무슨 말이지? 자,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중시했다. 신형. 가치를 중시했다. 공부하면서 특별한 전제가 안 붙으면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미는 분배 가치고 그리고 형평성이. 형평성 곧 정의야,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형평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왠지 이 단어 속에는요, 왠지 인간적 냄새가 나잖아요. 자, 공부는 직관이 먼저예요. 그 단어에서 느끼는 감이죠. 그 감이 먼저라고요. 이게 먹히면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감은 생기는 거니까. 자, 행태론 자체는 실제 검증을 중시했고요. 과학을 추구했죠. 과학을 중시하게 되면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소외된다고요. 그래서 왠지 느낌상 형평성이라고 없는 사람 좀 챙겨줘야지 이거거든. 약자한테도 뭐 길 더 줘야 되고 이게 형평성이란 말이에요. 인간미가 있네요. 인본주의 가치야. 신행정론에서 인본주의의 대표 이론이야. 신현비했던 거 우리가 신현비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후기 행태론이기도 하지만
인본주의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인본주의, 인간주의야, 인간주의. 기억하세요? 인간적이다. 형평성. 그리고 행토론도 비판하지만 전통이론도 비판해요. 전통이론. 이게 자, 윌슨과 베버식 비판. 윌슨? 들어본 듯한데. 자,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행정학 아버지예요.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쓴 사람이잖아요. 윌슨. 그 논문을 계기로 미국은 행정학이 성립하는 거니까 19세기 말 때. 자, 베버 그러면 베버 관료제를 주장한 사람. 관료제 이론을 관료제. 윌슨이나 베버나 다 시기적으로 고전기 이론가요? 고전기 이론가. 아까 우리 과학적 관료할 때 이게 고전기 이론이었는데 고전적 조직. 그래요. 자, 이 고전적 조직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까 배웠던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관료제론, 베버, 그리고 행정 관리론이 나와요. 이게 윌슨이거든, 윌슨. 이게 다 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고전기 때, 초창기 때. 이때는 그래서 관료제처럼 계층을 중시했고 분업을 중시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또 과학적 관리처럼 뭔가 합리적 사고가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이때는 인간이 아닌 거야. 인간 소외, 부품, 비판. 자, 기억하세요? 행태론이나 또는 전통 이론이었던 윌슨이나 베버 같은 고전기론가들은 인간을 소외시켰어요. 인간을 경시했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을 중시하자는 거지. 인간주의, 인본주의고 형평성. 딱 떨어지죠, 내용이. 그러니까 앞과 뒤가 자꾸 연결이 되셔야 돼. 그래서 앞에 배운 게 또 뒤에서 사용되고 또 뒤에서 배운 게 또 앞에 나올 거니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전체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윌슨 베버 고전적 조직 이론. 고전기의 인간은 합리적 인간, 돈만 아는 인간, 인간미는 없는 인간. 이렇게 뭔가 기계적인 의미를 추구했던 시대. 고전기 때. 됐죠? 제가 계속 반복 중이에요, 여러분. 반복 중요하거든요. 이게 비판했다. 이때는 뭔가 적실성 있는 행정? 적실성. 현실과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현실에 적합한. 현실에 문제가 많이 터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뜻이야. 자, 현실 적합성, 적실성, 또는 뭐 실천성, 실용성, 문제 해결 지향성, 일종의 이거 기술성이다라고. 기술성.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학 기술성, 요 개념. 기술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게 실천하는 것이고 실용적인 거예요. 그런 과학만 추구하게 되면요, 원인과 결과만 밝히는 거지 그 다음에 처방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방은 따로 누군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술성, 처방성, 실용성, 문제 해결 지향성, 현실에 적합한 처방, 이렇게 불러요. 현실 적합, 적실성, 이렇게 용어 자꾸 봐두셔야 돼. 탈피하자. 탈행태잖아. 후기행태, 비판, 반실증주의. 자, 고객 중심과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물론 삼각형이지. 관료제예요. 관료제.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거를 분업이라고 불러. 분업. 그다음에 이걸 뭐라 부르죠? 계층. 대규모 계층 조직이에요. 이게 관료제. 그러면 계층이 높고 규모가 크거든요. 대규모 계층 조직이. 이런 규모가 큰 조직은 규칙이 많아요. 적어요. 규칙이 많아요. 모든 게 다 법대로 되는 그런 시대. 이런 거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일단은 규칙이 많기 때문에 절차가 많거든요. 올라갔다 와야 돼. 늦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걸 뭐라 부를까? 탈관료제라고 불러. 벗어났다. 탈관료제. 계층이 낮아진 거지. 층을 줄여버렸어요. 그럼 회사에서 만약에 식당인데 진짜 큰 식당이에요. 그래서 막 계층이 많아요.
일반 직원부터 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막 부장도 있고 막 이래. 사장이 있고. 손님이 여기 상추 추가였더니 직원이 대리한테 저기 상추 더 달라는데 대리가 과장한테 저기 상추 달라는데 과장이 부장한테 상추. 사장님이 오케이 늦어요. 층이 많기 때문에. 근데 층이 낮아 보세요. 그냥 사장 있고 그냥 종업원 있어요. 종업원이 저 손님이 저기 상추 추가해 보면 종업원이 상추 추가 오케이 바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객에 대한 대응 또는 적응을 되게 빨리 하는 구조가 이런 구조란 말이죠. 탈관료제. 기억하세요? 층이 낮아야 고객의 요구에 응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다 뒤에서 쓸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강의를 꽤 오래 해왔지만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도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데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곳이 뭐 그런 곳이에요. 대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층이 많으면 안 돼.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바로 그날 주거나 아니면 층이 낮아야 되는 거지. 고객 중심. 그러면 적응도 잘해. 환경에 대한 적응도 잘하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건 지표같이 형평성이고. 그렇죠? 참여. 잘 보세요. 자, 이 말로 푸시면 돼요. 자, 신행정론은 이렇게 후기행태란 말도 특징이지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대표가요. 탈관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탈관료제, 탈행태주의. 그 말은 이거야 지금. 벗어나자. 질문. 자, 이 구조 이게 뭐예요? 관료제예요. 이거는 특징이 집권 같아요? 분권 같아요? 집권이에요. 모든 권한이 여기 집중됐다. 집권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같아? 분권이에요. 자동이에요, 여러분. 자동. 자, 관료제의 기본 특징은 집권이고요. 탈관료제의 기본 특징은 분권이에요. 분권. 여러분, 층이 많은 거하고 층이 적은 거랑 뭐가 부하들의 참여가 쉬울까요? 이게 쉬운 거죠. 분권이라는 것은 결정 권한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부하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같이 한다. 이게 분권. 그러니까 참여가 돼. 고객 중심이 되고 대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주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요 신행정의 특징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너무 사회가 또는 정부가 개혁을 위해서 효율성만 추구하고 또는 너무 기업식 정보를 추구하다 보니까 원래 정부가 추구했던 전통 가치인 형평성을 너무 경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에도 이거는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경제 논리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없는 사람도 좀 배려해라는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행정론이기 때문에. 옛날식 이론들은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인간 소외, 인간의 기계 부품화. 이게 옛날식 관리 이론들, 옛날식 이론들.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이런 대규모 조직에서의 인간이란 부품에 불과하거든. 인간이 아니야. 이 사람이 아프면 그냥 그만둬야 돼. 인간이면 전혀 고려가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조직과 소규모 조직, 어디가 더 인간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 작아. 한 5명, 10명 안짝의 조직이야. 그러면 인간적이 돼요. 사장님이 누가 아프면 아파? 좀 쉬어. 이게 돼. 근데 커. 1000명이 막 직원이야. 10,000명이야. 그러면 아프면 미안한데 그만둬. 왜? 이만 받을 수가 없거든. 법대로 해야 되거든. 나가야 돼요. 인간 소외되거든. 이런 논리야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신행정론이었다. 됐죠? 중요한 의미다. 신행정론. 왜 신자가 붙었을까? 우리는 옛날과 다르니까요. 옛날 고전적인 거랑 다른 거니까 신자가 붙었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다른 주제가 공공선택론적 접근인데요. 원래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이것도 제 항상 기본 공부하는 요령 또는 지도하는 방법, 직관이 먼저다. 공공의 선택을 중시해요. 공공선택론. 자, 공공이 영어로 뭐죠? 공공, 퍼블릭. 선택은 초이스, theory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자는 접근.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공의 선택을 중시 안 했다는 말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자. 그런 말 속에는. 그러면 자, 왠지 느낌상 여러분 선택을 중시하자. 약간 경제 냄새가 나야 돼. 선택.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죠. 근데 자원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 내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갔는데, 마트 갔는데 거기에 내가 되게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네. 선택을 해야 돼. 돈 많다면 담아 이거 다 아니잖아요. 다 담아.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뭔가 좀 경제학적 냄새가 나야 돼. 경제학적 개념. 자, 행정현상을 뭔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응? 자, 이런 거죠. 과거에는 정부가 서비스 하는데 독점으로 혼자 해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부가 그냥 독점으로 공급했던 서비스를 써야만 됐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고 다양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맡기고, 이렇게 X, Y, Z 이렇게 다양한 주체한테 맡기면 각각의 국민들은 뭐 하자? 선택하자. 나는 얘가 마음에 들어. 난 얘가 좋고, 난 얘가 좋아. 선택을 하게 만들자는 거지. 뭔가 전통적 정부가 해왔던 그런 독점적인 그 공급 방식에 대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의 선택을 중시하자. 뭔가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살짝의 경제학적인 접근이에요. 정말 중요한 바탕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인간을 가정한다. 경제인을 가정한다. 왜냐하면 선택이란 가장 자기한테 효용을 크게 주는 걸 하는 거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경제인은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기적이죠. 개인적이죠. 개인주의야. 개체주의고 이렇게. 다 이 말로 풀려요 또.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치 경제학의 바탕을 둔다라고도 불러요. 뭔가 좀 경제학적이 꼭 들어가야 돼. 가장 흔한 표현이 이렇게 말해요. 자,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 비시장은 시장이 아닌 분야라는 것은 정치라든지 또는 행정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행정현상 등을 철저하게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경제학적. 자, 그 말 잘 활용해보자, 여러분. 내가 안경을 꼈는데 노란색을 꼈어, 노란색 안경. 그러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 그렇죠? 빨간색을 끼면 노랗게 보이고. 철저하게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학에도 뭘 응용한다? 경제학을. 그러면 행정에도 마찬가지겠죠. 행정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경제학식으로 바꿔놨더니, 자, 정부는 공공재의 뭐가 될까? 생산자가 돼요. 공공재의 생산자가 되고, 또는 공급자가 되고,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뭐가 되고, 공공재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생산자나 소비자라는 단어는 경제학적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경제학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생산자나 공급자는 소비자의 선호를 중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시해야지. 안 하면 망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론의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모형들이 있고. 모형들은 좀 어려워요. 지금은 따로 안 하지만. 그래서 시험은 주로 앞쪽에 있는 이런 의미를 많이 물어봐요. 모형도 되게 많은데 주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보면 되고. 됐죠? 자, 공공 선택이라는 말을 잘 활용하자. 이게 8번째 접근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 이제 NPM인데, NPM.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새로운 공공관리 이론이에요. 영어로 NPM, New Public Management라고 불러요. 신공공관리론.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이론. 제가 평상시에 별 3개를 치는 이론이에요. 앞에 시장 실패, 정부 실패도 별 3개였듯이 얘도 별 3개. 꼭 나오는 거예요. 자, 2019년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거는 정말 한 대여섯 가지가 얽혀 있는 거라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안 어려운데 불구하고 제가 어제만 해도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NPM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워요. 이상하다. 왜 어려울까? 기출문제가 100개쯤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NPM은 말했지만 뭐 전통적 이론인 전통적 정보랑도 비교하고 그다음에 뒤에 배울 뉴 거버넌스랑 비교하기도 하고 참 비교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만 내버리면 쉬운데 하나가 아니라 얽혀서 내다 보니까 어렵게 보일 뿐인데 연습하셔야죠. 당연히 연습을. 제가 나중에 우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필요한 자료는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 다운받은 자료에 주로 문제 올릴 거예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라고 드리는 자료예요. 거기는 문제와 해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 한 분들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다 한 사람이 풀면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답이 딱 보이지만 자, 이만큼 배운 사람한테 실제 문제는 이만큼 나오고 있으니 당연히 어렵지. 이거는 쉽게 보여도 풀어도 이건 안 보이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지문은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지문 속에는. 그래서 좀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자, NPM은 개념부터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NPM이란 관리주의다 또는 신관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시장주를 결합한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자, 봐요. NPM에 대한 개념을 가장 좁게 보는 사람들은 NPM이란 신관리주의야. 신관리주의야 이렇게 붙여본다면 뜻이 뭐냐면 자 정부 내부에 새로운 관리법 즉 자율, 뭐 경제, 분권, 권한 위임을 하자는 거지. 직원들한테 권한을 위임하자 또는 자유를 주자. 이런 식의 그러면 분권화 시키자 이런 관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좁게 보는 사람들이고 좀 넓게 보는 사람들은 플러스 시행관리 플러스 시장주의다. 그러니까 NPM이란 어떤 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결합이다를 봐요. 이건 뭐냐면 시장처럼 가격, 경쟁, 고객 이런 개념을 정부 안에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게 시장주의다. 더 넓게는 이 플러스에다가 참여주의다. 그러니까 민간들의 참여까지도 해야 새로운 관리다라고 보는데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결합될 때 이렇게. 여러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기 혹시 NPM이 뭐라고 보십니까? 라고 해서 우리 명동이라든지 강남 중요 도로 가서 많은 분한테 그 스티커 붙여서 의견 조사할 때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자 신관리주의 또는 관리주의 그다음에 신관리 플러스 또는 관리 플러스 시장주의 그다음에 관리 시장 참여 이렇게 해놓고 자 붙여보셨더니 많은 교수들이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의 그 학자들이 NPM을 정의할 때 요 신관리와 시장으로 보더라 이거지. 예,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미 내용이 끝났네 많이. 권한을 주자, 자유를 주자, 분권화하자, 가격을 도입하자, 경쟁시키자, 고객처럼 대하자, 국민들 이런 논리. 이게 NPM의 많은 특징이에요. 일단 NPM 하게 되면 NPM. 그러면 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가 봤더니 배경은 정부가 못하니까. 정보 실패. 정부한테 시장에 실패를 취하려고 좀 개입하라 했더니 정부도 못하고 있고 정부 자체가 비효율적이하다 보니까 뭔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권한도 줘보고 아니면 가격, 경쟁을 도입하자는 거지. 이게 NPM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 NPM의 이념적인 배경은 요 신보수와 신자유주의예요. 자, 앞에 배운 게 활용되겠네. 보수주의. 앞에 했던 보수주의가 다시 나왔어요. 신보수주의. 그러니까 봐요. 보수와 우리가 진보를 비교해봤죠. 보수주의는 시장을 믿어요? 정부를 믿어요? 시장을 믿어요? 진보가 정부를 믿잖아요. 자,
시장을 믿고 맡겨놨더니 실패가 됐잖아. 시장 실패, 공황을 계기로. 예를 들어서 보면 시장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가 뭐 진보 이런 논리란 말이죠. 실패에 따른 치유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보주의가 다시 또 실패했잖아요. 나름은 정부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을 믿게 되는 거지. 이게 다시 신보수. 적어도 보수와 신보수는 시대만 다르지 정부의 기본 역할은 비슷한 거예요. 정부가 일단은 뒤로 물러나라. 시장한테 권한을 주자는 게 보수주의. 마찬가지. 자유를 중시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입법국가, 행정국가, 그 전에 뭐 절대국가, 그 다음에 뭐였죠? 입법국가, 행정국가, 그 다음에 신행정국가였잖아요. 그 중에서 요 입법국가의 내용이 뭐냐? 뭐 야경국가였고, 뭐 법치였으며, 소극적 국가였으며, 자유방림국가, 자유국가, 자유주의 그때가.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행정국가 때. 근데 또 정부가 실패했잖아요. 다시 나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방임했는데 잘못되어서 정부가 그 방임을 좀 막았어요. 근데 정부가 못한 거야. 다시 방임해라. 또는 다시 시장한테 뭘 줘라. 자유를 중시하라는 게 신자유주의. 결론은 보수, 신보수, 자유, 신자유는 정부의 역할은 비슷해. 단지 시대만 다를 뿐. 정부는 커요, 작아요? 작아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신보수나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기본적 크기는 작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의 기법을 도입하자는 거예요. 민간처럼 하자는 거니까. 이게 신관리의 시장주의가 결합된 뜻인 거예요. 질문해볼까? 자, NPM은 규제의 완화를 원할까요? 규제의 강화를 원할까요? 규제를 완화시키지. 왜? 규제의 강화는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한 개입 때 썼던 말이었거든. 규제를 완화하자. 절차도 간소화하자. 민영화도 하자. 정보 실패에 대한 대응책의 첫 번째가 민영화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규제 완화였고. 기억나죠? 앞에 했던 거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절대 누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배운 거 하기 전에 지난주 것도 복습하고 또 오늘 거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 가게 되면 지난주 복습하고 지난주 거 복습하고 또 오늘 거 복습하고 이렇게 자꾸 누적을 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하나보다도 그걸 꼭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습은 자, 이렇게 단절되면 안 되세요. 자, 지난주 배운 거, 이번 주 배운 거. 이번 주 배운 거 복습할 때 지난주 거 하고 복습. 또 다음 주 가면 또 복습하고 또 복습. 자꾸 누적이 되어야 앞에 것들은 시간 대비, 시간 얼마 안 걸려. 두 번, 세 번 보는 거니까. 시간 대비 기억은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꼭 제발 부탁할게. 그럼. 귀찮아.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돼. 그렇게 꼭 하셔야 남아있을 거야, 머릿속에. 남아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적인 정의, 배경 등이었어요. NPM 관련된 중요한 이론이 하나 나와. 그게 뭐냐?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원리예요. 자, 오스본과 개벌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론인데요. 말 그대로 기업가적 정부야. 기업가적 정부. 정부가 민간 기법, 민간 기업처럼 해보자는 원리가 요 10가지. 10가지. 아주 어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촉진만 하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방향을 잡자. 자, 이 10가지를 정리한 표가 뒤에 나올 거예요. 먼저 풀어보고 한번 박스로 비교할 거니까. 자, 전만 시험에서 많이 났던 문제가 이거야. 정부의 역할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영어로 말하면 노조끼는 로잉이고 이거는 스티어링이야. 방향을 잡아주는 스티어링. 정부 역할은 뭐라고? 방향 잡기라고 하는 거. 바뀌면 안 돼.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주도하게 정부는 권한만 주라는 거야. 직접 하지 말고 권한만 줘라. 정부는 뒤로 물러나. 경쟁을 도입해. 아까 봤죠? 시장주의. 그리고 사명. 규칙 중심의 조직은 뭘까? 자, 규칙을 중심으로 했던 조직이 전통적 정부, 관료제, 규칙, 법을 개혁하자. 그러니까 너무 규칙에 집착하지 말고
네 사명이 뭐냐에 좀 관심을 가져라. 지금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데 너무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지 말고 사명에 좀 입각해라. 봉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 지금. 그런 거거든. 그리고 성과를 좀 중시한다. 투입이 아니라 성과와 연계된 예산을 중시, 성과를 따져. 그러니까 기업가라는 거는요, 결과를 중시하네. 중시하거든. 그런 의미. 당연히 고객지향이다.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자. 기업가니까 수익 창출. 지출보다는 또 투입보다는 수익을. 성과 연계된 이런 말들. 그리고 미래 대비하자. 그러니까 자꾸 사후적으로 하지 말고 예방을 하자. 예방하자. 그다음에 분권. 아까 우리 신관리에 들어있는 단어야. 권한을 주자. 분권화하자. 참여. 그다음에 사명을 지향하자. 자, 이런 10대 원리를 정리한 박스가 있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 지금 봤던 내용들을 나랑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전통적 정부가 했던 것이 정부 역할이 노를 젓는 것, 로잉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방향을 잡자. 스티어링 하자. 참고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그 글에 괄호에 들어있는 영어 있잖아요. 영어는 잘 보셔야 돼요. 행정학인데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를 쓴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영어 때문에도 영어만로 시험 낼 때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나왔었어요. 영어만. 번역이 없어. 1, 2, 3, 4 선택지가 그냥 영어야.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괄호를 두는 이유는 번역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니까 무조건 영어는 봐두셔야 돼요. 스티어링. 정부가 아무리 기능이 작게 줄인다 하더라도 스티어링 기능을 주면 돼야 안 돼, 시장한테. 주면 안 돼. 이건 정부가 해야 돼. 정부 역할이에요. 뭘 주라는 거야? 노젓기를 줘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는 주고 정부는 방향을 잡아줘야지. 방향을 민간에 맡겨버리면 안 돼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고 단순한 지평은 맡기는 거지. 로잉을 맡기는 거니까. 바뀌면 안 돼. 그리고 정부 활동이 직접 했던 게 전통적인 관료죠. 지금은 권한만 줘. 권한 부여. 이거를 힘 실어주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힘 실어주기. 영어로는 empowerment예요. 이렇게. empowerment. 힘을 실어줘. 권한을 줘. 부여해. 이런 뜻이. 이것도 번역의 차이잖아. empower. 이게 이제 권한을 주다는 건데 명사형. 힘을 실어주기라고 불러요. 힘 실어주기. 자, 전통 정부가 존재했던 가치가 형평성. 아니면 기업가니까 경제성, 효율성을 중시. 어렵지 않죠? 효율성. 그리고 요 형평과 효율성은요, 늘 대비되는 가치. 자, 질문.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그죠? 형평이란 복지거든요. 복지. 없는 사람한테 배려해줘야 돼. 뭘 더 줘야 돼. 정부가 많이 쓰게 되고, 복지를 정부가 다 책임지는 정부는 큰 거예요. 근데, 자,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작아져야 되거든. 그치? 요것들은 늘 대비되는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시장은 중시하는 가치가 효율성, 경제성이에요. 근데 정부는 형평성도 고려해요. 자, 주의, 정부라 해서 효율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근데 이거는 주로 이쪽에 관심이 있던 거라면 지금은 이것도 좀 고려하자는 거지. 고려하자. 그리고 주로 독점을 했다면 지금은 경쟁을 도입하자. 그게 이제 민영화나 민간 위탁이지. 자, 민간한테 맡긴다는 것은 경쟁에 노출을 시킨다는 뜻이. 민영화, 위탁. 자, 관리 계제가 행정 메커니즘, 이놈은 시장 메커니즘. 어렵지 않죠? 행정, 시장 메커니즘. 이게 더 경쟁, 고객 이런 메커니즘인 거지. 자, 법령과 규칙 중심에서 임무 중심으로 이렇게 임무. 관료제, 전통적 관료제가 어떤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런 그림. 대규모 계층 조직, 분업이 되어 있고 계층이 나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계층 조직은 법규의 지배예요. 모든 게 다 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야, 법대로. 규칙 중심. 그러니까는 대응이 늦지. 임무, 네 임무가 뭐냐 이거야, 지금. 임무가 뭐냐. 자, 투입 중심.
이거는 성과 연계해서. 자, 지출보다는 수익을, 사업보다는 예방을 이렇게 딱 비교가 되죠. 박스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별 3개 찾는데 그 별 3개 중에 한 2개는 여기 있어요. 그만큼 이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명령 딱 보세요. 계층제, 명령, 통제, 막 직권이지만 이러면 참여를 해요. 층이 낮아야, 이렇게 층이 낮아져야 참여가 쉬워지는 법이에요. 자, 분권, 권한, 위임이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구조 속에. 그 다음에 주체가 관료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계층적 책임에서. 자, 여기 있는 직원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면 돼요? 윗사람한테 지는 책임이에요. 여기는 자, 고객에 대한 대응을 중시해요. 대응. 이런 책임으로 보시면 돼요. 박스.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부할 때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카메라에 담자라고 말하죠. 담아서 자꾸 보고 다니시라고. 나중에 파일을 하나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총론별로 뭐 박스에 있는 내용들, 시장 실패 실패 원인 대응 방식, 정부 실패 원인 뭐 대응 방식 막 나오잖아요. 서비스의 유형도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 NPM의 내용 나오기도 하고 막 나올 거예요. 이걸 다 잘 찍어서 보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일상이 그냥 내가 그 봤던 걸 확인하는 거라서 되게 시간도 빨리 가지만 되게 아마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자, NPM은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한다거나 또 작은 정보를 추구하는 기본 맥락인데 이제 한계가 나와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율이 많은 만큼 책임 묻거나 아니면 통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가 나와요. 그리고 항상 말했잖아요.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여. 그래서 효율성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경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 기업가적 정보잖아요. 기업가라는 거는 수익을 내야 되거든. 근데 정보라는 게 수익이 우선되면 안 되잖아요. 본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기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 원래 정보 역할을 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제고되지만 형평성은 약화되거나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률이라는 것은 있는 자하고 없는 자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한계점. 그렇죠? 항상 기본으로 들어요. 기본으로. 또, 이 NPM 전체가 뒤에서 할 텐데, 좋아요. NPM은, 자, 문제식만 정해놓을게요. NPM은 지금처럼 전통적 관료제와 비교하기도 해요. 지금 봤던 거. 또 NPM은 신행정론과도 비교해요. 신행정론과도. 앞에 배웠던 비교하기도 해요. 또 얘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것이 따로 배울 포스트 NPM이에요. 후기 NPM. 이 말은 곧 비판한다 이제 비판. 그리고 또 뒤에서 배울 뉴 거버넌스가 나와요. 얘랑도 비교해. 뉴 거버넌스. 심지어는 얘는 NPS랑도 비교해. 왜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이렇게. 얼마나 많아요? 이건 뉴 거버넌스고요. 다음 주제가 얘기 때문에 보통 비교하겠지만 얘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이것도 많이 나왔고 이것도 심지어 다시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얘만 알아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얘 알더라도 얘도 알아야 되고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만 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비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비교. 자, 요렇게 비교할 때의 내용과 요렇게 비교할 때의 역할이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역할을 비교할 때하고 그다음에 아빠랑 우리 자식을 비교할 때는요 역할이 좀 달라지겠죠. 자, 엄마와 아빠를 비교할 때는 주로 청소는 엄마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밥도 주로 엄마가 해요. 근데 아빠와 자식을 비교할 때는 아빠가 청소를 해요. 얘들은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암기로 풀리는 게 아니고 문장을 보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마찬가지. 둘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둘 비교할 때마다 좀 달리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필요하다 해서 또 문제를 막 구해서 푸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
자, 요 강의를 다 완료하고 두세 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다 단계가 다 있으니까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저는 정말 강의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급하게 해서 잘된 걸 못 봤거든, 저는. 제가 벌써 강의한 지 15, 16년 됐어요. 근데 꽤 오래 했지. 예. 근데 제가 봐온 결론은 그거야. 정말 진득이 참으면서 하는 게 결과는 좋더라. 꼭 명심하시라고요. 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론 대충 하고 문제 푼다는 얘기지. 문제가 풀릴 이유가 없어요. 답답해요. 답만 암기? 안 돼요. 답은 절대 암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유로 풀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읽고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수업 듣거나 아니면 혼자 고민하면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가장 큰 메리트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들을 수 있다. 공부가 안 될 때 듣는다거나 해서 요거를 잘 되는 혼자 혼자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나타하기 쉬울 때 잘 활용하면 되는 게 이 인강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 정말 필요하면은 우리 그 게시판 등에다가 글 남기시면 제가 우리 뭐 다는 안 나갔지만 필요한 복습 문제 제가 올릴게요. 관련된 문제 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게 올려달라고 글 남기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올릴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처음부터 두 권 책을 찾아보지 마시고 저도 엊그저께 책이 나왔어요. 원래 나왔던 개정판 나왔는데 기출문제집 나왔지만 지금 제가 공부하지 않아요. 이 강의가 처음인 사람을 처음이라면 지금은 풀기가 좀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다음 단계 그때 가서 내가 강조할게요. 그리고 이 강의 끝나면 기초 강의 끝나면 제가 특강을 올릴 거예요. 특강은 정말 중요 테마별로 더 깊이 있는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관련된 문제 제가 올릴 거예요. 그거 연습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중에서 이만큼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주제를 또 뽑아서 하는 것이 특강이라면 이 특강은 자료가 많겠죠. 기본 이론 강의 자료도 있지만 플러스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것만 잘 취합을 하더라도 중요하고도 또 이런 것들이 다 이만큼 커버가 돼. 그러면 한 편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를 한번 다 꼼꼼하게 다 봐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면 뭐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